남편이 하반신이 마비된 내연녀를 집으로 데려왔다. 나는 오히려 기쁜 마음이 들어 담담하게 말했다. 저 5년짜리 해외 지사 발령받았어요. 오늘 밤에 바로 떠나야 해요. 남편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남편이 내연녀를 집안에, 그것도 휠체어에 앉은 채로 데려온 것을 보고도 내가 이토록 평온할 수 있는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문이 열리자 경첩이 삐걱거리며 건조한 소리를 냈다. 나는 현관에 서서 가방끈을 쥔 채 안을 들여다보았다. 익숙했던 집 안의 공간이 문득 낯설게 느껴졌다. 바닥에는 내 슬리퍼가 한쪽으로 밀려나 있었고 그 자리에는 낯선 신발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환자를 위한 부드러운 여성용 단화였다. 거실에서 남편 박민준이 나왔다. 헝클어진 옷차림에 아직 잠이 덜 깬 눈이었다. 한때 평생 나를 지켜주겠다고 말했던 남자였다. 민준은 나를 보더니 그대로 멈춰섰다. 그의 시선은 내가 입고 있는 옷에 머물렀다. 평소의 수수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잘 다려진 오피스룩 정장이었다. 당신 옷차림이 왜 그래? 그가 다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출근해야죠. 그가 미간을 찌푸렸다. 오늘 경영지원팀에 무슨 행사라도 있어? 나는 설명하지 않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다.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았다가 곧바로 다시 집어들었다. 가방 안에는 별것 없었다. 서류철 하나가 전부였지만 내게 그것은 하나의 과거이자 무기였다. 그 안에는 재무보고서, 인사기록카드, 그리고 녹음펜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 펜은 어젯밤 배터리를 갈다가 우연히 녹음 버튼이 켜진 것이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우연이 한 사람을 깊은 수렁에서 구해내기도 한다. 잠깐만, 민준이 현관문으로 따라 나오며 소리쳤다. 당신 정말 나 신경 안 쓸 거야? 오늘 본사에서 신임 지사장님 내려와서 점검한다는데 나 아직 준비도 못 끝냈단 말이야. 나는 뒤돌아 그를 보았다. 내 눈빛은 더 이상 예전의 온화한 눈빛이 아니었다. 당신 일은 당신이 알아서 처리해요. 그의 얼굴이 즉시 어두워졌다. 강지우. 그가 목소리를 낮췄다. 잊었어? 우리 아직 부부야. 나는 웃었다. 아주 옅지만 차가운 미소였다. 그래요? 내가 물었다. 그럼 당신이 저 여자 집으로 데려왔을 때 우리가 부부라는 건 기억했고요? 그는 할 말을 잃었다. 바로 그때 거실에서 가짚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준 씨, 저 화장실 가고 싶어요. 솜사탕처럼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소름이 돋았다. 민준은 즉시 몸을 돌려 안으로 달려갔다. 알았어, 금방 갈게.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등 뒤로 닫히는 문은 마치 내 인생의 한 페이지를 잘라내는 것 같았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보았다. 오늘따라 립스틱을 평소보다 진하게 발랐다. 새빨간색이 하얀 피부 위에서 선명하게 빛났다. 나는 미소 지었다. 체념의 미소가 아니라 모든 준비를 마친 자의 미소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회사에서 유일하게 믿는 남자, 이선우 본부장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도착했어요? 회의실 준비 끝났습니다. 9시 시작입니다. 나는 가는 중입니다라고 답장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아침 햇살이 얼굴에 쏟아졌다. 아파트 단지가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이웃 아주머니 몇 명이 나를 보며 수군거렸다. 저거 민준 씨 아내 아니야? 오늘 옷 입은 것 좀 봐. 듣자 하니 남편이 첩을 데리고 들어왔다던데. 딱하기도 하지. 나는 전부 들었지만 못 들은 척했다. 어떤 소문은 당신이 약할 때만 존재하는 법이니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내 앞에 멈춰 섰다. 창문이 내려가자 운전석에 앉은 선우의 비서가 보였다. 강지우 지사장님, 이선우 본부장님께서 모시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문을 열고 차에 올랐다. 차는 아침 출근길 인파 속으로 부드럽게 합류했다. 비서가 백미러로 나를 보며 말했다. 지사에 이미 소문 다 퍼졌습니다. 오늘 본사에서 높은 분이 오신다고요. 지사장님 남편이신 박민준 팀장님. 새로 오시는 분이 어떤 사람인지 사방에 묻고 다니면서 선물까지 준비했다더군요. 나는 나지막이 물었다. 뭘 준비했는데요?
듣기로는 고급 차 세트랑 양주 2병을 지사장실에 미리 가져다 놨다고 합니다. 나는 피식 웃었다. 아주 가벼운 웃음소리였다. 그냥 두세요. 나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이 길을 4년 내내 다녔다. 10,000원 버스에 시달리던 날들, 비에 흠뻑 젖었던 날들. 하지만 민주는 단 한 번도 내게 데리러 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었다. 당신은 그냥 사무직원이잖아. 뭘 그렇게까지 신경 써. 지금 생각해보니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럴 자격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차가 오피스 빌딩 앞에 멈췄다. 나는 차에서 내렸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4년간의 인내는 오늘로 끝이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가장 높은 층 버튼을 눌렀다. 문이 닫히고 새로운 인생이 열리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최고층에서 열리자 내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에 닿는 소리가 들릴 만큼 고요한 공간이 나타났다. 또각또각 규칙적이고 느리며 단호한 발걸음 소리. 마치 지금의 내 심장 박동 같았다. 더 이상 조급하지도 불안하지도 않았다. 오직 차가울 정도의 평온함만이 남아 있었다. 4년 동안 나는 작은 경영지원팀 직원으로 일하며 온갖 무시와 눈치를 견뎠다. 심지어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도 나를 아내로 여기지 않는 남편을 위해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그를 돌봐야 했다. 나는 노력하면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삶이 달라질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참고 견딘다고 해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물러설수록 더 파고들었다. 대회의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나는 바로 들어가지 않고 몇 초간 멈춰섰다. 망설여서가 아니었다. 과거의 나에게 작별을 고할 순간을 주기 위해서였다. 어리석은 사랑을 믿었던 연약하고 순종적이었던 여자. 이 순간부터 그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문을 밀고 들어가자 이미 30명 가까운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긴장된 공기가 회의실을 감쌌다. 모두가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조용히 이야기하며 시선은 계속해서 문 쪽을 향했다. 중간쯤 자리에 민준이 보였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쉴 새 없이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다. 불안한 표정이 역력했다. 셔츠 단추 하나는 잘못 채워져 있었고 머리는 미처 정돈되지 않았다. 집에서 급하게 달려온 것이 분명했다. 나는 문 밖에서 잠시 모든 것을 관찰했다. 손에 든 휴대폰이 울렸다. 민준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지우야, 당신 지금 경영지원팀에 있지? 새로 온 지사장님 인상 어떤지, 성격은 어떤지 좀 봐줘. 내가 아직 준비를... 나는 그 메시지를 보고 답장하지 않은 채 조용히 화면을 껐다. 회의실 안으로 옆문에서 선우가 들어왔다. 그는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훤칠한 키에 걸음걸이는 단단했다. 별다른 말 없이도 그의 기품만으로 회의실 전체가 조용해졌다. 모두 도착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명료했다. 기존 지사장이 벌떡 일어나 땀을 닦았다. 네, 영업팀 한 분 빼고는 다 왔습니다. 곧 도착할 겁니다. 선우가 시계를 보았다. 9시 정각이었다. 공기는 즉시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되었다. 바로 그때 문이 거칠게 열리며 민준이 헐떡이며 뛰어들어왔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집에 일이 좀 있어서. 선우는 그를 힐끗 쳐다보기만 하고는 자리에 앉았다. 민준은 허둥지둥 구석 자리를 찾아 고개를 숙였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나는 문 밖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한때 내게 큰소리치던 남자가 이제 다른 사람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다. 참으로 아이러니했다. 선우가 가볍게 테이블을 두드렸다. 오늘 여러분을 소집한 것은 중요한 결정 사항을 발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느렸으며 한 글자 한 글자가 분명했다. 본사에서 이 지사의 새로운 운영 총괄 지사장님을 임명했습니다. 회의실에 가벼운 웅성거림이 퍼졌다. 이분은 앞으로 인력 구조 조정, 재무 감사, 그리고 모든 영업 활동의 조정을 직접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3개월 내에 매출을 최소 30% 이상 성장시켜야 하며 동시에 인원의 20%를 감축할 예정입니다. 몇몇이 마른 침을 삼켰다.
회의실 전체가 침묵에 잠겼다. 나는 민준이 고개를 드는 것을 보았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고 손은 다시 휴대폰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새로운 메시지가 내게 도착했다. 지우야, 들었어? 인원 20% 감축이라니. 나 이제 큰일 났어. 당신이 지사장님께 말 좀 잘해줄 수 있는지, 뭘 좋아하시는지 좀 알아봐줘. 저녁에 내가 식사 대접할게. 나는 메시지를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다. 휴대폰을 조용히 무음 모드로 바꿨다. 선우가 일어섰다. 이제 새로운 지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모두가 일제히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내가 안으로 들어섰다. 하이힐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그 순간 회의실 전체의 공기가 빨려나가는 듯 했다. 나는 멈추지도 옆을 보지도 않고 똑바로 걸었다. 경악에 찬 시선들을 지나 한때 남편이라 불렀던 남자를 지나쳤다. 내가 상석에 앉았을 때 회의실은 여전히 반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민주는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놀라움에서 불신으로 그리고 공포로 변해갔다.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탁 소리를 내며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나는 그를 보았다. 평온한 눈빛으로 선우가 내 옆에 서서 명확하게 말했다. 이분이 바로 새로운 강지우 지사장님이십니다. 긴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마치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은 것 같았다. 기존 지사장이 가장 먼저 반응하며 벌떡 일어섰다. 지사장님. 정말 영광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서둘러 따라 일어섰다. 지사장님, 반갑습니다. 나는 표정 없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직 한 사람, 민준만이 여전히 앉아 있었다. 일어서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일어설 수가 없어서였다. 나는 앞에 놓인 서류철을 펼쳤다. 내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분명하게 울려 퍼졌다. 박민준 팀장님. 그의 몸이 움찔했다. 네, 5분 지각하셨네요. 내가 말했다. 규정에 따라 이달 성과급은 전액 삭감합니다. 이해 있습니까? 그는 더듬거렸다. 아니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 장으로 넘어갔다. 지난 분기 영업팀 보고서에 수치가 맞지 않는 부분이 3군데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회의 끝나고 모든 원본 증빙 서류 가지고 제 방으로 올라오세요. 그의 이마에서 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네, 회의는 계속되었다. 나는 각 항목을 조리 있고 명확하게 단 한마디의 군더더기 없이 설명했다. 하지만 내가 뱉는 모든 말은 그들이 오랫동안 숨기려 했던 실수와 허점들을 베는 칼날 같았다. 특히 민준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다. 회의가 끝났을 때 그는 가장 먼저 일어나 거의 도망치듯 밖으로 나갔다. 나는 몇 분간 회의실에 남아 있었다. 서두를 필요도 서두를 이유도 없었다. 모든 것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 사무실 내선 전화가 울렸다. 내가 수화기를 들자 저편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이며 떨리고 있었다. 지우 씨, 당신 정말 지사장이야? 나는 잠시 침묵했다. 업무 시간에는 지사장님이라고 부르세요.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지우, 내가 전에 했던 말들은 내 설명 좀 들어봐. 박 팀장님, 내가 말을 잘랐다. 사적인 이야기는 업무 시간 이후에 하죠. 하지만 우린 부부잖아. 나는 웃었다. 부부? 내가 천천히 말했다. 당신이 그 여자 데리고 집에 왔을 때 그 2글자를 생각이나 했어요? 수화기 저편은 침묵에 잠겼다. 나는 이어서 말했다. 오후 3시까지 모든 계약서와 보고서 원본 가지고 내 방으로 와요. 하나라도 빠지면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겁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의자에 등을 기댔다. 유리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여전했다. 사람은 여전히 많았고 차는 여전히 달렸다. 하지만 내 인생은 달라졌다. 책상 서랍 안에는 서류철 2개가 있었다. 하나는 이미 서명된 이혼 서류였고 다른 하나는 지난 4년간 민준이 저지른 모든 비리 증거들이었다. 나는 펜을 들어 한 줄을 더 추가했다. 배우자의 심각한 혼인 의무 위반으로 인한 전 재산 위자료 청구. 나는 펜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다. 민준 씨, 내연녀를 부양하고 싶다고 했죠?
정말 보고 싶네요. 돈 한 푼 없이 당신이 뭘로 부양하는지. 그날 오후 나는 사무실을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다. 방음이 잘 되는 유리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밖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안에서는 규칙적인 키보드 소리와 내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얇은 커튼을 뚫고 들어온 햇살이 책상 위에 옅은 노란빛을 드리웠다. 곧 닥쳐올 거대한 파도 앞에서 마지막 평온을 지키려는 듯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3시 10분 전. 나는 손을 멈추고 보던 보고서를 덮었다. 그 위의 숫자들은 단순한 경영 데이터가 아니었다. 부적절하게 인출된 자금의 흔적들이었다. 나는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다. 의심스러워서가 아니라 내가 입을 열었을 때 돌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였다. 3시 정각, 문에서 가볍게 노크 소리가 났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민준이 서 있었다. 셔츠는 아침보다 단정해졌고 머리도 빗었지만 눈빛은 공포를 감추지 못했다. 그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든 채 느린 걸음으로 들어왔다. 지사장님. 그는 아직 새로운 호칭이 익숙하지 않은 듯했다. 나는 바로 고개를 들지 않고 여전히 컴퓨터 화면을 보았다. 거기 둬요. 내 목소리는 톤의 변화가 없었다. 그는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조용한 공간 속에서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거슬릴 정도로 선명하게 들렸다. 나는 말없이 첫 번째 서류철을 펼쳤다.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겼다. 민주는 맞은편에 선 채 감이 앉지 못했다. 땀이 관자놀이를 따라 흘러 셔츠 깃으로 떨어졌다. 1분, 2분, 공기는 끈적하게 굳어갔다. 마침내 나는 한 페이지에서 멈췄다. 이 지출 항목. 내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설명해봐요. 민준이 고개를 숙여보더니 입술을 달싹였다. 네, 그건 접대비입니다. 누굴 접대했죠? 내가 즉시 물었다. 그는 멈칫했다. 네, 거래처 고객입니다. 어느 거래처요?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의 시선이 피했다. 자세히 나는 아주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이 안 난다. 나는 다음 장으로 넘겼다. 그럼 이 항목은요? 그가 마른 침을 삼켰다. 네, 그것도 출장 경비입니다. 항공권은요? 네, 그땐 대행사를 통해 예약해서. 영수증은요?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탁 소리가 나게 서류철을 덮었다. 아주 가벼운 소리였지만 그가 움찔하기에는 충분했다. 박민준 팀장. 내가 불렀다. 네. 이 회사에서 몇 년 일했죠? 네. 7년입니다. 7년. 내가 반복했다. 그런데 기본적인 업무 절차도 기억 못해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나를 쳐다보지 못했다. 나는 서랍을 열어 다른 서류철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그에게 밀어주며 말했다. 봐요. 그가 서류를 집어들고 몇 장 넘기자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다. 지난 4년간 당신의 비리 내역 총정리본이에요. 내가 천천히 말했다. 비용 허위 청구, 부적절한 가불금 신청, 그리고 거래처로부터 리베이트 수수한 것까지 포함해서요. 그의 손이 심하게 떨렸다. 아니야. 난 그런 적 없어. 내가 말을 잘랐다. 증거는 충분해요.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제대로 확인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지우 씨, 당신 회사에서는 지사장님이라고 부르세요. 내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차가웠다. 그는 입을 다물었다. 한참 후에야 그가 거의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사장님, 이 일 그냥 넘어갈 수 없을까요? 제가 다 수정하고 메우겠습니다. 나는 그를 아주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물었다. 뭘로 메울 건데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금액이 몇백만 원 수준이 아니라 수억 원. 어쩌면 그 이상이라는 것을 그 자신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댔다. 알아요? 내가 말했다. 지난 4년 동안 나 모르는 척하지 않았어요. 그가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다. 거의 다 알고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왜 그랬는지 알아요?
그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나를 보았다. 당신이 내 남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공간이 얼어붙는 듯 했다. 내가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눈 감아주면 이 가정이 지켜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내가 틀렸더군요.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지우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당신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내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그냥 당신 본성에 충실했을 뿐이에요. 그 말은 비수처럼 그의 가슴에 꽂혔다. 그는 다가와 책상 앞에 거의 무릎을 꿇을 듯이 섰다. 제발, 지사장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다 고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내 앞에 있는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한때 큰 소리치고 나를 무시하고 내가 자격이 없다고 말했던 남자. 이제는 고개를 숙여 애원하고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이 서류 법무팀으로 넘기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처리 절차는 회사에서 결정할 겁니다. 그는 굳어버렸다. 안 돼, 안 돼. 법무팀으로 넘어가면 난 해고될 거야. 그래서요? 내가 물었다. 그는 침묵했다. 그건 당신이 한 일의 결과일 뿐이에요. 그는 모든 힘을 잃은 듯 서 있었다. 잠시 후 그가 절망 가득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우야, 그래도 우리가 부부였는데 이렇게까지 매정하게 굴 수는 없잖아. 나는 그를 보다가 서랍을 열어 종이 뭉치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맞아요. 내가 말했다. 그래서 당신에게 길 하나는 남겨뒀어요. 그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이혼 서류였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당신, 사인해요. 내가 말했다. 평화롭게 이혼하면 끝까지 추궁하진 않을게요. 그가 붉어진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제 재산은?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당신이 한 짓들을 생각하고도 재산을 물어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는 할 말을 잃었다. 나는 이어서 말했다. 집은 4명이에요. 대출금도 내가 갚았고 당신 몫은 없어요.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 같았다. 그는 뒤로 물러서다 뒤에 있던 의자에 주저앉았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우야, 그럴 순 없어. 난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아주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다시 침묵이 흘렀다. 오직 에어컨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다. 한참 후에야 그는 일어나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다. 사인하지 않고 꽉 짠 뿐이었다. 후회하게 될 거야.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기다릴게요. 내가 답했다. 그는 나를 한 번 더 쳐다보고는 몸을 돌려 방을 나갔다. 문이 닫혔다. 나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다. 그저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언가를 내려놓은 듯 가벼웠다. 휴대폰이 울렸다. 선우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괜찮아요? 나는 답장했다. 괜찮아요? 곧바로 답이 왔다. 오늘 저녁 같이 먹죠. 나는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 답했다. 좋아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유리창 밖을 보니 하늘이 저물기 시작했다. 햇살이 옅어지고 있었다.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민주는 그렇게 쉽게 멈추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나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날 오후는 평소보다 느리게 흘러갔다. 마치 매 순간이 내 인내심을 시험하려는 듯 길게 늘어지는 것 같았다. 민준이 방을 나간 후 공간은 다시 원래의 정적을 되찾았지만 내 마음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다. 흔들려서가 아니었다. 다음 파도가 곧 닥칠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나는 짐작할 필요도 없었다. 말과 감정, 심지어 거짓말을 이용해 상황을 뒤집는 데 익숙한 민준 같은 사람은 이런 결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 예상대로였다. 50분 전 내가 컴퓨터를 끄려 할 때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다. 메시지 하나가 아니라 수십 개였다. 나는 휴대폰을 열었다. 500명 가까이 있는 사내 단체 채팅방이었다. 민준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타났다. 마치 그가 화면을 통해 소리치려는 듯 긴 메시지들이 쏟아졌다.
영업팀장 박민준입니다. 오늘 저는 진실을 밝혀야겠습니다. 신임 지사장 강지우 씨는 제 아내입니다. 그녀는 저를 해치기 위해 4년 동안 증거를 수집하며 저에게 덫을 놓았습니다. 그녀는 이선우 본부장과 불륜 관계이며 권력을 이용해 저에게 이혼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제 모든 재산을 그녀가 빼앗아 갔습니다. 저는 단지 사고를 당한 친구를 도왔을 뿐인데 이런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 줄 한 줄이 눈에 박혔다. 나는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다 읽은 후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화나지 않았다. 그저 익숙했다. 이것이 진짜 민준의 모습이었다.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았다. 목적만 달성하면 그만이었다. 밖에서 발소리가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속삭이는 소리, 문 열리는 소리, 복도에 사람들이 멈춰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소문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퍼졌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기존 지사장에게서 온 전화였다. 지사장님, 이 일 보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분명 당황하고 있었다. 봤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럼 바로 조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일단 두세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가 할 말을 다 하도록 놔두세요. 수화기 저편은 몇 초간 침묵했다. 네, 알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아래로 흐르는 인파를 내려다보았다.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다. 저녁으로 접어드는 도시는 언제나 아름다웠다. 하지만 이 건물들 안에는 얼마나 많은 추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 나는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섰다. 문이 열리자 복도는 즉시 조용해졌다. 나를 향한 시선들은 호기심, 의심, 심지어 경멸까지 담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허리를 곧게 편 채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걸었다. 방금 일어난 모든 일이 나와는 상관없다는 듯이 지금 해명할수록 더 복잡해질 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1층 로비에 도착했다. 밖으로 나가자마자 민준이 보였다. 그는 몇몇 영업팀 직원과 회사에서 아는 사람들 사이에 서 있었다. 얼굴은 붉게 상기되었고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여기서 7년을 일했습니다. 단 한 번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 여자가 지사장이 되자마자 저를 쫓아낼 방법을 찾고 있다고요. 여긴 회사지, 자기 집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멈춰서서 그를 보았다. 민준도 나를 보았다. 그의 눈이 빛나더니 즉시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다. 지우야, 그가 크게 불렀다. 드디어 내려왔구나. 사람들이 일제히 돌아보았다. 나는 서두르지 않고 다가가 그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췄다. 박민준 씨, 내가 불렀다. 차분한 목소리였다. 그가 비웃었다. 아직도 날 씨라고 부를 건가? 여기선 제가 지사장입니다. 내가 말했다. 호칭은 제대로 지켜주시는 게 좋겠네요. 주변 공기가 즉시 팽팽해졌다. 그의 얼굴이 굳었지만 그는 여전히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다. 좋습니다, 지사장님. 그럼 설명해 보시죠. 왜 저에게 이혼을 강요했습니까? 왜 제 재산을 전부 빼앗으려 했죠? 나는 그를 잠시 쳐다보다 물었다. 할 말 다 했어요? 그가 멈칫했다. 덜 했으면 계속해요. 내가 말했다. 여기 사람도 많으니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그는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말을 이었다. 저 여자는 평범한 직원인 척하며 저를 감시했습니다. 본부장과 결탁해서 저를 함해했습니다. 저 여자는 불륜을 저질렀다. 거기까지 내가 말을 잘랐다. 크지 않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다. 로비 전체가 조용해졌다.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이 할 말은 끝났으니 이제 내 차례네요. 나는 가방을 열어 녹음펜을 꺼내 버튼을 눌렀다. 선명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어디서도 들어본 목소리였다. 그냥 저 여자는 없는 사람 취급하면 돼. 걔가 너한테 뭘 할 수 있겠어. 정 싫으면 이혼하면 그만이고. 어젯밤 거실에서 녹음된 민준의 목소리였다. 공간이 얼어붙었다. 나는 녹음을 끄고 그를 보았다. 이게 당신이 한 말이에요.
당신이 그 내연녀를 집에 데려오기 전에 그는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리고 또 나는 휴대폰을 꺼내 사내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띄워 보였다. 당신은 내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회사 경영진을 비방했어요. 나는 손을 내렸다. 이게 무슨 행위인지 알아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이어서 말했다. 명예훼손입니다. 개인과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이고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에요. 내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분명했다. 민준이 뒤로 물러섰다. 너 날 협박하는 거야? 아니요. 내가 고개를 저었다. 결과를 알려주는 것뿐이에요. 그는 몸이 굳었고 주변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시선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았다. 나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박민준 씨, 사적인 문제는 내가 기회를 줬어요. 하지만 당신이 이 방법을 선택했죠. 나는 잠시 멈췄다. 그렇다면 우리 규정대로 처리하죠. 그가 떨었다. 너 그럴 순 없어. 당신은 할 수 있었죠. 내가 답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긴 침묵이 흐른 후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걸어 나갔다. 저녁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지만 방금 일어난 일들을 식히지는 못했다. 등 뒤에서 민준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지우야, 멈춰.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한 번 등을 돌린 사람에게는 다시 돌아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선우의 차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차에서 내려 나를 보았다.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그가 차 문을 열어주었다. 내가 차에 오르자 문이 닫히며 등 뒤의 소음과 완전히 차단되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머리를 시트에 기대고 눈을 감았다. 피곤하지 않았다. 그저 텅 빈 기분이었다. 선우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안정적으로 차를 몰았다. 잠시 후 그가 말했다. 잘 처리했어요. 나는 눈을 뜨고 창밖을 보았다. 아직 안 끝났어요. 내가 말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차는 불이 켜지기 시작한 거리를 지났다. 퇴근하는 사람들의 행렬이 옅은 노란 불빛 속에서 뒤섞였다. 따뜻하면서도 차가운 지금 내 감정 같았다. 더 이상 폭풍은 없었지만 평온하다고 할 수도 없었다. 나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뒤로 스쳐 지나가는 건물들이 마치 되감기는 기억의 조각들 같았다. 더 이상 붙잡을 힘이 없었다. 선우는 더 묻지 않았다. 어떤 때는 침묵이 말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그는 아는 듯했다. 차가 좀 더 조용한 길로 접어들었을 때야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뭐 먹고 싶어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아무거나요. 그는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작은 식당 앞에 차를 세웠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깨끗하고 조용한 곳이었다. 나는 차에서 내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저녁 공기에는 음식 냄새, 매연 냄새, 그리고 지극히 일상적인 느낌이 섞여 있었다. 지난 4년간 익숙했지만 한 번도 제대로 느껴본 적 없는 것들이었다. 우리는 구석 자리를 잡았다. 선우는 간단한 음식 몇 가지를 주문했다. 전복죽, 나물볶음, 그리고 따뜻한 차 두 잔. 나는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았다.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다. 오늘 저 어땠어요? 선우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았다. 마치 단어 하나하나를 고르는 듯했다. 이전보다 강해졌어요. 나는 옅게 웃었다. 예전엔 제가 그렇게 약했나요? 약한 게 아니에요. 그가 고개를 저었다. 단지 사람을 너무 믿었을 뿐이죠. 그 말에 나는 침묵했다. 맞다. 나는 믿었었다. 내가 충분히 잘하고 충분히 참고 견디면 상대방이 변할 것이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변할 가치조차 없는 사람들이었다. 음식이 나왔다. 나는 숟가락으로 죽을 한술 떴지만 바로 먹지 않고 선우를 보며 말을 이었다. 회사 일은 어디까지 처리할 생각이에요?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끝까지요. 그는 놀라지 않았다. 그럴 것 같았어요. 나는 그를 올려다 보았다.
제가 너무한 것 같아요? 선우가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너무하다고요? 그가 반복했다. 배신당하고 모함당하고 4년 내내 이용당했는데 당신은 그저 당신 것을 되찾고 있을 뿐이에요. 나는 침묵했다. 그의 단순한 말이 나를 조금 가볍게 만들었다. 맞다. 나는 잘못한 것이 단지 처음으로 참지 않았을 뿐이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식사를 마쳤다. 식당을 나왔을 땐 이미 밤이 깊었다. 도시는 불빛으로 화려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선명한 공백이 있었다. 선우가 나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차가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다. 나는 불과 몇 시간 전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떠났던 내 집을 올려다보았다. 잠깐만 기다려줘요. 내가 말했다. 선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 있을게요. 나는 차에서 내려 단지 안으로 들어갔다. 가까워질수록 소음이 들려왔다. 평범한 소음이 아니라 아주 큰 말다툼 소리였다. 나는 멈춰서서 앞을 보았다. 건물 아래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노란 가로등 불빛이 호기심, 비난, 흥미로 가득 찬 얼굴들을 비추고 있었다. 중앙에는 민준이 있었고 그 옆에는 휠체어에 앉은 여자가 있었다. 그의 내연녀였다. 그녀는 분홍색 잠옷을 입고 머리는 양갈래로 따았다. 가벼운 화장을 했지만 가식적인 표정을 감추지는 못했다. 겉보기엔 연약했지만 눈빛은 거슬릴 정도로 날카로웠다. 민준이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여러분, 증인이 되어주세요. 제 아내가 저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저는 단지 사고당한 친구를 데려와 돌봐줬을 뿐인데 이런 취급을 당하고 있다고요. 주변 사람들 몇몇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정말 순해 보이던데 무섭네. 남편이 불쌍하다. 나는 서서 모든 것을 들었다. 서두르지 않았다. 휠체어에 앉은 여자, 최유라가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그만해요. 다 제 탓이에요. 제가 여기 와서 두 분 사이에 폐를 끼치면 안 됐는데. 연약한 목소리였지만 사람들의 동정심을 자극하기에 완벽한 타이밍과 톤이었다. 민준이 즉시 허리를 숙여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 탓이 아니야. 저 여자가 이해심이 없는 거야. 이기적인 거라고. 나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다. 아주 작은 웃음소리였지만 몇몇 사람이 돌아보게 만들기엔 충분했다. 내가 다가가자 군중이 저절로 갈라졌다. 민준이 나를 보자 기회를 잡은 듯 눈이 빛났다. 지우야, 돌아왔구나. 그가 순식간에 억울한 목소리로 바꿨다. 사람들 앞에서 똑똑히 말해봐. 난 잘못한 거 없어. 나는 그의 앞에 섰다. 화내지도 웃지도 않고 그저 평온했다. 할 말 다 했어요. 그가 멈칫했다. 더 할 말 있으면 다 해요. 내가 말했다. 나중에 내가 기회 안 줬다고 말하지 말고요. 그는 약간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말을 이었다. 난 그냥 지낼 곳이 필요해. 여기도 내 집이야. 당신이 날 쫓아낼 순 없어. 나는 아주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유라에게로 돌아섰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녀가 움찔했다. 저는 감히 못하겠으면 내가 말하죠. 나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어 올렸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었다.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공간이 침묵에 잠겼다. 민주는 굳어버렸다. 말도 안 돼. 그가 고개를 저었다. 이 집은 내가 샀어. 내가 돈을 냈다고. 내가 냈어요. 내가 말했다. 대출 상환금, 공과금, 은행 서류 전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원하면 출력해서 보여줄 수도 있고요.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분명했다. 민준이 서류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유라도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더 이상 연약하지 않았다. 의심으로 가득 찼다. 오빠, 이 집 오빠 거라고 했잖아요. 그녀가 물었다. 민주는 더듬거렸다. 나는 그들을 보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어떤 진실은 많이 말할 필요 없이 적절한 때에 보여주기만 하면 되니까.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다시 시작됐다. 그럼 사기친 거네? 무섭다. 첩까지 데리고 와서 살려고 하고. 유라가 갑자기 소리쳤다.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다. 민준 오빠, 똑똑히 말해봐요.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요? 나는 그 광경을 보며 기쁘지 않았다. 그저 익숙했다. 4년 전 나도 저렇게 서서 믿고 그리고 무너졌으니까 나는 더 보고 싶지 않아 몸을 돌렸다. 오늘 밤 12시 전까지 내가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두 사람 짐 빼요. 그러지 않으면 경찰 부를 거예요. 아무도 나를 붙잡지 않았다. 나는 느리지만 단호하게 걸었다. 단지 입구에 도착했을 때 선우가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다. 그는 묻지 않고 그저 차 문을 열어주었다. 내가 차에 오르자 문이 닫히며 등 뒤의 소음과 완전히 차단되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머리를 시트에 기대고 눈을 감았다. 이번에는 텅 빈 기분이 아니었다. 가벼웠다. 4년 내내 기다려왔던 안도감이었다. 차가 아파트 단지를 벗어났다. 등 뒤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졌지만 방금 전의 광경은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군중 속에 서 있던 민준의 당황하고 고집스러운 얼굴, 그리고 진실과 마주하자 연약한 가면을 벗어던진 유라의 본 모습. 나는 돌아보지 않았고 더 묻지도 않았다. 어떤 일들은 한 번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굳이 남아서 끝까지 지켜볼 필요는 없었. 선우는 천천히 차를 몰았다. 음악도 말도 없었다. 그저 내가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 주려는 듯 조용한 공간을 내버려 두었다. 나는 머리를 시트에 기대고 창밖을 보았다. 도시는 여전히 붐비고 밝고 시끄러웠지만 나는 그 모든 것과 분리된 기분이었다. 마치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한 인생에서 다른 인생으로 문을 넘어온 것 같았다. 어디로 갈까요? 선우가 물었다. 나는 잠시 침묵했다. 호텔이요. 그는 이유를 묻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차가 더 큰 길로 접어들었다. 양옆으로 화려한 네온 사인이 끝없이 이어졌다. 나는 인파를 보며 문득 깨달았다. 지난 몇 년간 나도 그들 중 하나였다는 것을. 바쁘게 서두르지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단지 오늘 나는 내가 가야 할 곳을 알게 되었다는 점이 달랐다. 차가 시내 중심의 한 호텔 앞에 멈췄다. 지나치게 화려하진 않았지만 방해받지 않기에 충분히 고급스러운 곳이었다. 선우가 먼저 내려 내게 문을 열어주었다. 내가 내리자 밤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며 시원하고 현실적인 감각을 안겨주었다.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내가 말했다. 선우가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이 깊었다. 정말 괜찮겠어요? 괜찮아요. 내가 답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억지로 붙잡지 않았다.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요. 네. 나는 객실 키를 받아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닫힌 공간, 부드러운 노란 조명. 정면의 거울이 내 얼굴을 선명하게 비쳤다. 립스틱은 옅어졌고 머리는 조금 헝클어졌지만 눈빛은 아주 또렷했다. 더 이상 모호하지도 망설이지도 않았다. 객실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섰다. 넓고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이었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신발을 벗고 곧장 욕실로 향했다. 차가운 물줄기가 몸에 닿자 살짝 떨렸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아졌다. 나는 샤워기 아래 아주 오랫동안 서 있었다. 생각도 기억도 없이 그저 모든 것이 씻겨 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욕실에서 나와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나는 메시지를 열었다. 나 짐 뺐어. 민준이었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곧바로 다음 메시지가 왔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나는 화면을 보았다.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 분노도 동정도 없었다. 그저 낯설었다. 지난 4년간 내 옆에서 잠들고 달콤한 말을 속삭이고 내가 그의 세상 전부인 것처럼 믿게 만들었던 남자가 이제는 낯선 사람 같았다. 나는 화면을 껐다. 답장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몇 분 후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전화였다. 박민준이라는 이름이 떴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수화기 저편은 내가 받을 줄 몰랐다는 듯 몇 초간 조용했다. 지우야.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어디야? 당신이랑 상관없는 곳이에요. 내가 말했다. 지우야, 나 유라 씨 내보냈어. 일단 작은 원룸 하나 구했어. 잘했네요. 내가 말을 잘랐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당신,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침묵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고 싶지 않아서였다. 그가 말을 이었다. 목소리가 낮아졌다. 지우야, 4년이야. 우리 사이에 정이 조금도 안 남았어? 이 질문을 예전에 들었다면 아마 울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나는 짧고 분명하게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네. 수화기 저편이 조용해졌다. 한참 후에야 그가 말했다. 당신 변했구나. 맞아요. 내가 말했다. 제대로 보게 됐으니까. 그가 씁쓸하게 웃었다. 아주 작은 웃음소리였다. 그럼 이선우 본부장은 그 사람이랑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야. 나는 눈을 감았다.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당신 마음이에요. 하지만 당신에겐 물어볼 권리가 없어요. 내가 말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집에 데려온 순간 그 권리는 사라졌으니까.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무거운 숨소리만 들렸다. 나는 전화를 끊으려 했다. 하지만 내가 그러기 전에 그가 말했다. 지우야, 나 이대로 안 끝내. 나는 멈칫했다.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네가 깨끗하지 않다는 걸 증명할 거야.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애원이 아니었다. 차갑고 위험했다. 나는 눈을 뜨고 천장을 보았다. 어디 한번 해봐요. 내가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그가 더 말할 틈을 주지 않았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가만히 누워 있었다. 잠들지도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저 민준이 멈추지 않을 것이고 나 또한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느꼈다. 30분쯤 후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선우였다. 괜찮아요? 나는 메시지를 보냈다. 괜찮아요. 잠시 후 그에게서 전화가 왔다. 내가 받자마자 그가 물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내가 답했다. 그냥 모든 게 제대로 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 민준 씨, 조심해요. 알고 있어요. 내가 말했다. 그 사람 단순하지 않아요. 나도 아니에요. 수화기 저편에서 작게 웃음소리가 들렸다. 좋아요. 내일 회사에서 회의가 있을 거예요. 준비해뒀어요. 내가 답했다. 네. 그가 말했다. 일찍 자요. 나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은 후 눈을 감았다. 그날 밤 나는 꿈도 꾸지 않고 놀라 깨지도 않았다. 그저 아주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와 바닥에 긴 흔적을 남겼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정돈하고 립스틱을 다시 발랐다. 모든 것이 단정하고 깔끔했다. 지금의 내 모습처럼 더 이상 실수할 자리도 약해질 자리도 없었다. 나는 정장을 입고 가방을 든 채 방을 나섰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오늘이 평온하지 않을 것임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날 아침 회사 건물에 들어섰을 때 처음 든 느낌은 익숙함이 아니라 낯챈이었다. 공간이 변한 게 아니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변했다. 나를 스쳐 지나가는 눈빛들. 어떤 이는 피했고, 어떤 이는 호기심을 보였고, 어떤 이는 태연한 척했지만 경계심을 감추지 못했다. 나는 이해했다. 어젯밤의 일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퍼져나갔다는 것을. 나는 멈추지도 묻지도 해명하지도 않고 곧장 엘리베이터로 걸어가 가장 높은 층 버튼을 눌렀다. 문이 닫히고 조용한 밀폐 공간. 나는 거울을 보았다. 얼굴은 그대로였지만 눈빛은 달랐다. 무언가 더 날카롭고 더 분명하고 그리고 더 차가워졌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나는 밖으로 나왔다. 사무실에 들어가기도 전에 비서가 달려왔다. 지사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무슨 일이죠? 내가 물었다. 아래에서 누가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나는 멈춰섰다. 누구요? 그녀가 잠시 망설였다. 박민준 씨입니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그저 이어서 물었다. 뭘 하고 있는데요? 가족분들을 데리고 와서 회사 정문 앞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회사가 직원을 탄압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나는 그녀를 보았다. 보안팀에는 연락했나요? 네, 했습니다만 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나는 몸을 돌렸다. 내려가 보죠.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리고 나는 아래로 내려갔다. 로비에 가까워질수록 소음이 선명해졌다. 단순히 말소리가 아니었다. 고함 소리, 사람들이 모여드는 소리, 심지어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소리까지 들렸다. 문이 열리고 나는 밖으로 나왔다. 내 눈앞에는 예상했던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민준이 회사 정문 중앙에 서 있었고 옆에는 친척으로 보이는 나이 든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다. 그들은 흰색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다. 검은색 글씨가 큼지막하게 쓰여 있었다. 직원 탄압하는 악덕 기업 박민준에게 공정을 돌려줘라. 주변에는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구경하며 수군거렸고 소란에 이끌린 낯선 사람들까지 모여들었다. 민준이 나를 보자 그의 눈빛이 즉시 변했다. 흥분한 모습에서 피해자 코스프레로. 강지우, 그가 크게 외쳤다. 드디어 내려올 용기가 생겼나 보네. 나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걸어가 그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췄다. 지금 뭐 하는 거죠? 내가 물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을 조용하게 만들기엔 충분했다. 정의를 되찾고 있는 거다. 민준이 목소리를 높였다. 네가 권력을 이용해서 날 해고하려 하고 내 재산까지 전부 빼앗아 갔잖아. 네가 뭔데? 나는 그를 잠시 쳐다보다 말했다. 할 말 다 했어요? 그가 멈칫했다. 덜했으면 계속해요. 내가 말했다. 여기 사람도 많으니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그 말에 그는 잠시 주춤했다. 아마 내가 이렇게까지 침착할 줄은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내 말을 이었다. 내가 여기서 7년을 일했어. 공도 세웠고. 그런데 네가 오자마자 날 쫓아낼 궁리만 하잖아. 여긴 회사지, 내 집이 아니라고. 주변 몇몇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모든 것을 지켜보며 반응하지 않았다. 그가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좋아요. 내가 말했다. 당신이 할 말은 끝났으니 이제 내 차례네요. 공기가 조용해졌다. 나는 보안팀을 향해 말했다. 정문 CCTV 화면 켜주세요. 보안 요원이 망설였다. 네, 지금 말입니까? 지금 당장요. 나는 큰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충분히 분명했다. 로비에 설치된 작은 화면이 켜지며 정문 밖 CCTV 화면과 연결되었다. 민준과 그의 일행이 출입구를 막고 서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나는 다시 돌아섰다. 박민준 씨, 이 행위가 뭔지 알아요? 그의 얼굴이 굳었다. 난 그냥 내 권리를 주장하는 거야. 아니요. 내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지금 업무를 방해하고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으며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요. 내가 뱉는 모든 말은 느렸지만 분명했다. 그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날 협박하는 거야? 아니요.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경찰서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주변 분위기가 즉시 변했다. 민준이 당황했다. 강지우, 너 뭐 하는 거야? 신고하고 있어요. 내가 말했다. 회사 정문 앞에서 사람들이 소란을 피워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그가 즉시 다가와 휴대폰을 뺏으려 했다. 너 미쳤어? 보안 요원들이 재빨리 그를 막았다. 나는 여전히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다. 내 주소는 나는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다. 민주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서 있었다. 너 정말 경찰을 불렀어? 이미 말했잖아요. 나는 그를 보았다. 이건 더 이상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그와 함께 온 노인 중 한 명이 나섰다. 네가 제 아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는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부부 사이의 일은 이미 정리했습니다. 이건 법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입을 다물었다.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커졌다. 일이 커졌네. 진짜 경찰을 불렀어. 민준이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애원이 없었다. 원망만이 가득했다. 강지우, 너 정말 악독하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그를 쳐다볼 뿐이었다. 어떤 말은 대답할 가치도 없으니까. 10분쯤 후 경찰차가 도착했다. 경찰 2명이 내려 다가왔다. 여기 무슨 일입니까? 내가 앞으로 나섰다. 안녕하십니까? 회사 정문 앞에서 사람들이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명확하게 말했다. 경찰이 민준을 향해 돌아섰다. 설명해 보시죠. 민준이 더듬거렸다. 저는 그냥 제 권리를, 무슨 권리를 주장하길래 정문을 막고 있습니까? 경찰 중 한 명이 물었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경찰이 주변을 둘러보고 말했다. 즉시 해산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경찰서로 연행하겠습니다. 무리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몇몇 노인들이 민준을 끌었다. 그만해라. 일 더 크게 만들지 마. 민준은 가만히 서서 나를 보았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끝내 말하지 않고 주먹을 쥔 채 몸을 돌려 떠났다. 군중이 흩어지고 회사 정문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다. 나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모두 업무에 복귀하세요. 크지 않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다. 아무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흩어졌다. 나는 몸을 돌려 안으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이번에는 등 뒤에 따라붙는 시선이 없었다. 나는 혼자 서서 거울을 보았다. 웃지도 슬퍼하지도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로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문이 열리고 나는 밖으로 나왔다. 하루의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나는 민준이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준비되어 있었다. 정문 앞에 소동이 해산된 후 회사는 점차 평소의 업무 리듬을 되찾았다. 하지만 나는 겉보기에만 평온할 뿐 내부는 아직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았다. 이런 사건은 아무리 깔끔하게 처리해도 여운을 남기기 마련이다. 시선들, 수군거림, 억측들. 모든 것이 계속해서 퍼져나갈 것이다. 단지 이전처럼 시끄럽지 않을 뿐. 나는 사무실로 돌아왔다. 문이 닫히고 공간은 다시 외부와 완전히 분리되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켰지만 바로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다. 시선은 화면에 멈춰 있었지만 생각은 더 멀리 나아가 있었다. 민주는 이 지경까지 왔다. 그것은 그에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물러설 곳이 없는 사람은 종종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저지르곤 한다. 내선 전화가 울렸다. 내가 수화기를 들었다. 지사장님. 법무팀의 목소리였다. 박민준 팀장 관련 서류 검토 마쳤습니다. 상황이 어떻죠? 내가 물었다. 비위 사실만으로도 징계 해고 사유는 충분합니다. 다만 법적 절차로 진행할 경우 형사 책임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나는 잠시 침묵했다. 서류 준비해 두세요. 내가 말했다. 네, 완벽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 결정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망설여서가 아니었다. 확실히 하고 싶었을 뿐이다. 민준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어떤 결정은 한번 내리면 되돌릴 수 없으니까. 나중에 나 자신이 후회하고 싶지 않았다. 정오가 다 될 무렵 선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시간 괜찮아요? 무슨 일이죠? 내가 물었다. 제 방으로 잠시 내려오시죠. 바로 가겠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복도는 여전했지만 공기는 한결 가벼워졌다. 더 이상 노골적인 시선은 없었다. 그저 조심스러운 경계심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멈추지 않고 곧장 선우의 사무실로 가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서자 선우가 창가에 서서 서류철을 들고 있었다. 그가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앉아요. 내가 자리에 앉자. 그가 서류철을 건넸다. 이것 좀 봐요.
나는 서류를 펼쳤다. 최근 3년간 민준의 모든 거래 내역이 상세하게 정리된 자료였다. 빽빽한 숫자들, 모든 항목과 횟수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나는 천천히 읽었다. 읽을수록 등골이 서늘해졌다. 단순히 자잘한 횡령이 아니에요. 선우가 말했다. 거래처와 결탁한 정황이 보입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리베이트를 말하는 건가요? 그가 직설적으로 말했다. 혼자가 아니에요. 나는 서류를 덮어 책상에 내려놓았다. 확실히 확인한 건가요? 네. 선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하지 않은 건 지사장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나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내부 문제가 아니네요. 맞습니다. 선우가 나를 보았다. 어디까지 할 생각이에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끝까지요. 그는 놀라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댔다. 하지만 그 전에 내가 말을 멈췄다. 그 사람을 만나야겠어요. 선우가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이유로요? 들으려고요. 내가 말했다. 그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선우가 나를 몇 초간 바라보다 물었다. 아직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단지 확실하게 끝내고 싶을 뿐이에요.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해요. 알고 있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철을 들고 나가려 했다. 하지만 선우가 나를 불렀다. 지우 씨, 내가 돌아보았다. 네, 그가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이 깊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저는 지사장님 편입니다.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감사를 표한 후 밖으로 나갔다. 오후에 나는 바로 사무실로 돌아가지 않았다. 곧장 보안팀으로 내려갔다. 박민준 씨, 아직 근처에 있나요? 내가 물었다. 보안 요원 한 명이 대답했다. 내 맞은편 찻집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나는 정문을 나서 길을 건넜다. 작은 찻집, 플라스틱 의자 몇 개, 드문드문 앉아 있는 사람들, 그리고 민준. 그는 혼자 앉아 있었다. 고개를 숙인 채 앞에는 얼음이 다 녹은 아이스티 잔이 놓여 있었다. 나는 다가가 맞은편에 앉았다. 그가 고개를 들었다. 눈빛에 놀라움이 스쳤. 지우야, 마지막으로 그냥 지우라고 불러요. 내가 말했다. 그는 굳어버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를 보았다. 아침보다 초췌해진 얼굴, 구겨진 셔츠, 자신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눈빛, 피로만이 가득했다. 더 할 말 있어요? 내가 물었다. 그가 씁쓸하게 웃었다. 내 말을 들으러 온 거야? 네, 내가 답했다. 듣기만 할 거예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나는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말했다. 그가 나를 보았다. 언제부터 알았어? 오래전부터요. 내가 답했다. 단지 말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가 고개를 숙였다. 내가 정말 바보 같았지. 내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바보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바보라고 생각했을 뿐이죠. 그 말에 그는 굳어버렸다. 반박하지 않았다. 그것이 사실임을 그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우야, 그가 불렀다. 이혼할 생각은 한 번도 없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를 쳐다보았다. 네가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가 말을 이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네가 용서해 줄 거라고. 나는 옅게 웃었다. 그건 제 잘못이었네요. 그가 고개를 들었다. 아니, 내 잘못이야. 그가 말했다. 네가 참는 것에 익숙해졌어. 네가 더 이상 참지 않게 되자 그제야 무서워졌어. 나는 침묵했다. 이 말들을 예전에 들었다면 아마 아팠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늦었다는 생각뿐이었다. 더 할 말 없어요? 내가 물었다. 그는 나를 아주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없어. 좋아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여기까지 하죠. 그는 붙잡지 않았다. 그저 앉아서 나를 따라오는 시선을 보낼 뿐이었다. 나는 돌아보지 않고 걸었다. 이번이 정말 끝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찻집을 나온 후 나는 바로 회사로 돌아가지 않았다. 보도를 따라 한참을 걸었다. 색이 바래기 시작한 나뭇잎들이 가벼운 바람에 흩날렸다. 도시는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내 마음은 아주 평온했다. 모든 일이 끝나서가 아니었다. 내가 스스로 마침표를 찍었기 때문이었다. 민주는 할 수 있는 말을 다 했고 나 또한 충분히 들었다. 더 이상 붙잡을 것도 아쉬울 것도 없었다. 거의 해가 질 무렵 회사로 돌아왔다. 복도는 한산했고 차가운 흰 조명이 바닥을 비추며 내 발걸음을 선명하게 반사했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책상 서랍은 그 자리에 있었다. 2개의 서류철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이혼 서류와 모든 증거들. 나는 자리에 앉아 민준의 서류철을 다시 펼쳤다. 이번에는 예전처럼 한 줄 한 줄 읽지 않았다. 감정 없이 그저 명확하게 인생의 한 단락을 되돌아보는 사람처럼 훑어볼 뿐이었다. 4년은 짧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한 사람이 변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선우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끝났어요? 나는 화면을 보았다. 네, 끝났어요. 잠시 후 그에게서 전화가 왔다. 내가 받자마자 그가 물었다.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 부인하지 않았어요. 내가 말했다. 기회를 더 달라고도 하지 않았고요. 그냥 받아들였어요. 선우가 잠시 침묵했다. 그럼 결정했어요? 나는 서류철을 보며 말했다. 네. 법적 절차로 진행해요. 수화기 저편은 바로 말하지 않았다. 이내 그가 답했다. 알겠습니다. 사람 시켜서 처리하죠.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나는 전화를 끊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다. 하늘은 이미 완전히 어두워졌다. 도시의 불빛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철을 들고 사무실을 나섰다. 돌아보지 않았다.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다. 아직 조용한 분위기, 몇몇 사람만이 먼저 와 있었다. 나는 곧장 사무실로 올라가 자리에 앉았다. 컴퓨터를 켜기도 전에 비서가 문을 두드렸다. 지사장님, 무슨 일이죠? 내가 물었다.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나는 멈칫했다. 어디에 있죠? 작은 회의실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래로 내려갔다. 회의실 문이 열렸다. 안에는 사복 차림의 2 남자가 앉아 있었지만 태도는 분명하고 간결하며 진지했다. 내가 안으로 들어섰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 남자가 일어섰다. 회사 측으로부터 서류를 전달받았습니다. 제가 전달했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수사 착수 요건은 충분합니다. 나는 자리에 앉았다. 제가 협조할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가 서류를 펼쳤다. 몇 가지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화는 거의 1시간 동안 이어졌다. 복잡하지 않았다. 그저 확인하고, 대조하고, 보충하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내게 그것은 모든 것을 마무리 짓는 과정이었다. 그들이 일어나 떠날 때 한 남자가 말했다. 오늘 중으로 박민준 씨에게 연락할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문이 닫혔다. 나는 혼자 남아 있었다. 내 심장 박동이 들릴 만큼 조용한 공간.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고 그저 규칙적이었다. 10시가 넘었을 무렵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내가 받았다. 여보세요. 지우야. 민준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달랐다. 다급하지도 높지도 않고 그저 가라앉아 있었다. 방금 전화 받았어. 그가 말했다. 알고 있어요. 내가 답했다. 그는 몇 초간 침묵했다. 정말 하는구나. 네, 내가 말했다. 내가 멈출 거라고 생각했어요? 기회를 줬잖아요. 내가 말했다. 당신이 선택하지 않았을 뿐. 수화기 저편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다. 지우야. 그가 불렀다. 하나만 물어봐도 돼? 말해봐요. 날 사랑한 적은 있었어? 그 질문에 이번에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창밖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다. 네, 한 글자였지만 충분했다. 수화기 저편은 조용했다. 이내 그가 씁쓸하게 웃었다. 그거면 됐어. 그가 말했다. 더 물어볼 건 없어. 나는 더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저 한 인생의 단락이 공식적으로 끝났다는 분명한 느낌만이 있었다. 그날 점심, 나는 회사에서 먹지 않았다. 선우가 나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우리는 조용한 식당에 앉아 많은 말을 하지 않고 식사만 했다. 잠시 후 선우가 물었다. 후회 안 해요? 나는 그를 보았다. 안 해요. 그래도 4년인데. 그가 말했다.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하지만 끝내지 않으면 평생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는 더 말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는 빨리 끝났고 우리는 회사로 돌아왔다. 로비에 들어섰을 때 나는 분위기가 변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더 이상 수군거림도 호기심 어린 시선도 없었다. 그저 침묵만이 있었다. 거리를 두는 침묵. 내가 지나가도 누구도 오래 쳐다보지 않았고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그들도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그날 오후 나는 민준이 조사를 받기 위해 연행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일시적인 조치였지만 그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나는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다. 그저 평범했다. 마치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당연한 것처럼.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나는 컴퓨터를 끄고 짐을 챙겨 사무실을 나섰다. 떠나기 전 나는 잠시 멈춰서서 이 공간을 다시 보았다. 미련 때문이 아니었다. 내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고 이제부터는 다시는 예전의 길로 돌아가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날 저녁 내가 회사를 떠날 때 도시는 이미 오래전에 불을 밝혔다. 인파는 여전히 많았고 차들은 끝없이 이어졌지만 내 마음속에는 선명한 공백이 있었다. 텅 빈 것이 아니라 일어나야 할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후의 고요함이었다. 선우가 주차장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오늘 어땠냐고 묻지 않고 나를 한번 보더니 말했다. 가져.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차가 움직였다. 나는 더 이상 창밖을 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피곤하지 않았지만 말하고 싶지도 않았다. 어떤 날은 공유가 필요 없다. 그저 모든 것을 스스로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의 긴 침묵이 필요할 뿐. 잠시 후 선우가 말했다. 민준 씨, 조사 때문에 구금됐어요. 나는 놀라지 않았다. 네. 그가 백미러로 나를 보았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가 답했다. 내 목소리는 나 자신도 알아차릴 만큼 평범했다. 가장 큰 감정의 파도는 이미 지나갔다. 차가 호텔 앞에 멈췄다. 내가 차에서 내리자 선우는 바로 떠나지 않았다. 그는 서서 나를 보았다. 지우 씨, 내가 돌아보았다. 네, 알아야 할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침묵했다. 기다렸다. 그 여자, 유라 씨. 그가 천천히 말했다.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무슨 뜻이죠? 사람 시켜서 알아봤어요. 선우가 말했다. 그녀는 다른 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거기도 재무 관련 부서였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이어서 말했다. 그 회사에서 자금 유출 사건이 있었는데 책임자를 찾지 못했답니다. 나는 그를 보았다. 그녀를 의심하는 건가요? 단정할 순 없어요. 선우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우연이 너무 많아요. 나는 몇 초간 생각하다가 물었다. 민준 씨는 알까요? 모를 겁니다. 선우가 답했다. 적어도 그가 보여준 바로는요.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알아보죠. 선우는 더 말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네, 나는 몸을 돌려 안으로 들어갔다. 호텔 문이 등 뒤에서 닫혔다. 그날 밤 나는 바로 잠들지 않았다. 의자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사내 시스템에 로그인했다. 민준에 관한 자료는 이미 꼼꼼히 보았다. 하지만 유라에 대해서는 아니었다.
그녀의 이름은 직원 명단에 없었고 계약서도 직접적인 연락처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민준 같은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를 집으로 데려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의 거래 내역을 다시 열었다. 이번에는 숫자뿐만 아니라 시점을 보았다. 큰 금액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약 2년 전이었다. 내가 그의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한 시점과 일치했다. 늦게 귀가하고 말이 줄고 항상 휴대폰을 손에 쥐고 내 시선을 피했다. 나는 몇몇 이체 내역으로 스크롤을 내렸다. 내용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같은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것. 나는 멈춰서서 화면을 캡처해 선우에게 보냈다. 이 계좌 확인해 주세요. 메시지를 보낸 지 2분도 채 안 되어 답이 왔다. 기다려요. 나는 노트북을 덮었다. 의자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선명해지기 시작했다. 10분쯤 후 휴대폰이 울렸다. 선우에게서 온 전화였다. 그 계좌. 그가 말했다. 최유라 명의예요. 나는 눈을 떴다. 놀랍지 않았다. 민준 씨가 얼마를 보냈죠? 내가 물었다. 그가 잠시 침묵했다. 거의 10억 원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회사 입장에서는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개인에게는 아주 큰 금액이었다. 2년 동안 선우가 덧붙였다. 여러 번에 걸쳐서요. 한 번이 아니에요.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면 충분해요. 내가 말했다. 네, 그가 답했다. 지우 씨, 네,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나는 창밖을 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유리에 반사되었다. 기다릴 거예요. 내가 말했다. 뭘요? 그녀가 찾아오길. 선우는 침묵했다가 이내 이해했다. 알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기다렸다. 그리고 내 예상대로였다. 다음 날 아침 내가 막 회사에 도착했을 때 비서가 보고했다. 지사장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누구요? 최유라 씨입니다. 나는 잠시 멈춰섰다가 말했다. 들여보내세요. 나는 사무실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다. 1분도 안 되어 문이 열렸다. 유라가 휠체어에 앉은 채 들어왔다. 여전히 휠체어, 여전히 연약한 얼굴이었지만 이번에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가 나를 보았고 나도 그녀를 보았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다. 잠시 후 내가 입을 열었다. 무슨 일로 왔죠? 내 목소리는 평범했다. 차갑지도 친절하지도 않았다. 그녀가 입술을 깨물더니 말했다. 이야기하러 왔어요. 무슨 이야기요? 내가 물었다. 박민준 씨에 대해서요.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댔다. 말해봐요. 유라가 나를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다.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세요? 그 말에 나는 작게 웃었다. 아니요. 내가 말했다. 나는 이기고 지는 게임을 하지 않아요. 그럼 자신이 뭐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똑바로 쳐다보았다. 모든 것을 끝내는 사람이요. 그녀가 웃었다. 더 이상 연약하지 않은 웃음이었다.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네요. 나는 반응하지 않고 그저 물었다. 하고 싶은 말이 뭐죠? 유라가 휠체어에 등을 기댔다. 목소리가 느려졌다. 박민준 씨가 유일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내 눈빛은 변했다. 그 사람만 회사 돈을 빼돌렸다고 생각하세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그녀를 보았다. 무슨 뜻이죠? 그녀가 고개를 숙여 옅게 웃었다. 지사장님 똑똑하시니 아실 텐데요. 나는 침묵했다.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이야기는 더 이상 단순하지 않았다. 원하는 게 뭐죠? 내가 물었다. 유라가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날카로웠다. 거래예요. 그녀가 말했다. 자신이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물었다. 그녀는 화내지 않고 그저 웃었다. 네. 왜냐하면 저는 지사장님이 아직 모르는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요. 침묵이 흘렀다. 두 여자, 두 개의 시선. 큰 소리는 필요 없었다. 하지만 이 게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사무실 안의 공기는 숨소리 하나하나가 들릴 만큼 고요해졌다. 나는 유라를 마주보고 앉아 있었고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 등을 가볍게 기댄 채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던 연약함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처음으로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보았다. 침착하고 계산적이며 결코 단순하지 않은 사람. 나는 서둘러 말하지도 놀란 척하지도 않고 그저 그녀가 말을 잇기를 기다렸다. 유라가 내 반응을 살피려는 듯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내가 뭘 아는지 묻지 않으시네요. 그녀가 입을 열었다. 나는 나지막이 답했다. 당신이 말하고 싶다면 내가 묻지 않아도 말하겠죠. 그녀가 작지만 날카롭게 웃었다. 정말 침착하시네요. 아니면 이미 짐작하고 있었나요? 나는 직접적인 대답 대신 되물었다. 무슨 거래를 원하죠? 돌려 말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유라도 피하지 않았다. 간단해요. 그녀가 말했다. 멈추세요. 수사도, 법적 절차도. 그 대가로 당신이 아는 모든 것을 말해주겠다는 건가요? 나는 그녀를 잠시 쳐다보다가 물었다. 모든 것이라고요? 유라가 가볍게 숨을 들이마셨다. 민준 오빠뿐만이 아니에요. 회사 내부에 관리자급 인물도 있어요. 그 말은 나를 놀라게 하진 않았지만 주의를 끌기엔 충분했다. 구체적으로 말해봐요. 내가 말했다. 그녀가 나를 보았다. 정말 듣고 싶으세요? 그 질문을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건 아닐 텐데요. 내가 답했다. 우리 사이의 공기는 더 이상 평범한 대화가 아니었다. 시험이었다. 먼저 물러서는 쪽이 지는 게임. 유라가 천천히 말했다. 민준 오빠는 그저 실행자였을 뿐 배우는 다른 사람이에요. 나는 침묵했다. 그녀가 말을 이었다. 그 돈들은 오빠가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저 전달했을 뿐이죠.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돈을 받은 사람은? 그녀가 웃었다. 제가 아니에요. 적어도 전부는 아니죠.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거짓말하고 있네요. 그녀는 화내지 않았다.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믿으셔도 좋고 안 믿으셔도 좋아요. 하지만 지사장님이 이 서류를 법무팀으로 넘기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모든 것은 민준 오빠 선에서 끝날 거예요. 그 말은 나를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녀를 믿어서가 아니었다. 그것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민준 같은 사람은 혼자서 이런 일을 저지를 만큼 치밀하지도 능력이 있지도 않았다.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댔다.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나에게 멈추라고 하는 건가요? 내가 말했다. 네. 유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대가로 지사장님은 지사장님 자리를 지킬 수 있고 큰 스캔들 없이 겉으로나마 깨끗한 회사를 유지할 수 있죠. 나는 피식 웃었다. 아주 가벼운 웃음소리였다. 내가 그걸 필요로 할 거라고 생각해요? 유라가 잠시 멈칫했다. 자리 잃는 게 두렵지 않으세요? 나는 이 자리를 지키려고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했다. 해야 할 일을 하려고 앉아 있는 거죠. 그 말에 그녀는 몇 초간 침묵했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이전처럼 자신감 넘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이랑은 다르시네요. 그녀가 말했다. 맞아요. 내가 답했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고요. 그녀는 부인하지 않고 그저 말했다. 한 가지 틀렸어요. 진실을 알기 위해 내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요. 나는 서랍을 열어 서류철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그녀 쪽으로 밀어주며 말했다. 봐요. 유라가 잠시 망설이다 서류를 집어들고 몇 장 넘겼다. 그녀의 얼굴이 점차 변해갔다. 이건 거래 내역서예요. 내가 말했다. 당신 계좌를 포함해서 그녀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지사장님, 당신이 돈을 받은 것만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을 이었다. 그 돈을 누구에게 다시 보냈는지도 알아요. 공간이 굳었다. 유라는 더 이상 웃지 않고 나를 보았다. 절 조사하셨군요. 관련된 모든 것을 조사했어요. 내가 답했다. 당신도 예외는 아니고요. 그녀가 천천히 서류를 내려놓았다.
처음에 주도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럼 전부 알고 계셨군요. 내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하지만 충분히 알아요. 나는 그녀를 보았다. 거래가 필요 없을 만큼요. 그녀는 아주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웃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날카롭지 않았다. 그저 씁쓸한 미소였다. 이해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지사장님은 흥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군요. 맞아요. 내가 답했다. 그럼 절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그녀를 보았다. 내가 아니라 법이 결정할 거예요. 그녀가 고개를 숙이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다시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그녀가 작게 말했다. 감옥에 가고 싶지 않아요.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그녀를 보았다. 선택지는 있어요. 내가 말했다. 협조하세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지사장님과요? 아니요. 난 필요 없어요. 내가 말했다. 수사기관과요. 그녀가 주먹을 쥐었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요. 민준 씨와 함께 가게 되겠죠. 내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위협이 아니었다. 그저 사실이었다. 그녀가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날카로움이 없었다. 피로만이 남아 있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녀가 말했다. 내겐 시간이 많지 않아요. 내가 답했다. 사흘 주죠. 그 안에 모든 서류를 넘길 거예요. 그녀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나는 벨을 눌렀다. 비서가 들어왔다. 이분, 모시고 나가세요. 내가 말했다. 유라는 반응하지 않고 그저 휠체어가 밖으로 밀려 나가는 대로 몸을 맡겼다. 문이 닫히고 나는 혼자 남아 책상 위에 서류철을 보았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이야기가 사실은 가장 깊은 부분을 이제 막 시작하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선우였다. 들었어요. 내가 말했다. 어떻게 됐어요? 그가 물었다. 당신 생각대로예요. 내가 답했다. 민준 씨 혼자가 아니었어요. 수학이 저편은 잠시 침묵했다. 내가 개입할까요? 아니요. 내가 말했다. 내가 직접 처리할게요. 알겠습니다. 그가 답했다. 하지만 혼자 다니진 말아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전화를 끊었다. 창밖을 보았다. 하늘은 여전히 밝았다. 하지만 나는 앞으로 펼쳐질 일이 더 이상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한 싸움이라는 것을 알았다. 유라가 떠난 후 나는 바로 업무로 돌아가지 않았다. 서류는 여전히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고 누구든 보면 멈칫할 만한 숫자들이 적힌 페이지에 머물러 있었다. 나는 더 넘기지 않고 그저 바라보았다.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모든 것이 이혼이라는 개인사를 훨씬 넘어섰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사흘. 나는 유라에게 분명히 말했다. 하지만 사실 기다리는 사람은 그녀뿐만이 아니었다. 나 또한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다. 아래의 도시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움직이고 있었다. 차들은 달리고 사람들은 걸었다. 크고 작은 이야기들이 매일 계속되었다. 단지 내게는 모든 것이 다른 방향으로 꺾였다는 점이 달랐다. 더 이상 배신당한 아내의 이야기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 시스템 앞에 선 한 사람의 이야기였다. 내선 전화가 울렸다. 법무팀이었다. 지사장님, 네. 수사기관에 넘길 서류 마무리되었습니다. 일단 보류하세요. 내가 말했다. 수화기 저편은 잠시 침묵했다. 네, 보류 말입니까? 네. 시점은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결정을 바꾼 것이 아니었다. 완전한 그림이 필요했을 뿐이다. 점심시간에도 나는 밖에 나가지 않고 사무실에 남아 모든 자료를 다시 열어보았다. 민준의 것뿐만 아니라 관련된 부서들의 자료까지. 나는 한 줄, 한 항목, 한 시점을 따라갔다.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하나의 흐름을 파악하기엔 충분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민주는 그저 하나의 연결고리일 뿐, 시작점도 끝점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오후 3시쯤 비서가 문을 두드렸다.
지사장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누구요? 영업 담당 김영철 부사장님입니다. 나는 손을 멈췄다. 낯선 이름이 아니었다. 거래 내역서에 등장했던 이름이었다. 들여보내세요.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왔다. 다부진 체격, 흰 셔츠에 단정한 넥타이, 얼굴은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눈빛은 긴장을 감추지 못했다. 안녕하십니까, 지사장님. 앉으세요. 내가 말했다. 그가 자리에 앉았다. 돌려 말하지 않았다. 지사장님께서도 제가 무슨 일로 왔는지 아실 겁니다. 듣고 있죠? 내가 답했다. 그가 숨을 한 번 들이마셨다. 박민준 팀장일,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엔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를 보았다. 어떤 오해요? 그가 몸을 살짝 기울였다. 그 돈들은 박 팀장 혼자 결정한 게 아닙니다. 나는 말을 끊지 않고 기다렸다. 일부는 위에서 내려온 지시였습니다. 그가 말했다. 위가 누구요? 내가 물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 지사장님, 굳이 명확히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작게 웃었다. 여기까지 와서 명확히 말하지 않겠다니요. 그가 나를 보았다. 어떤 일들은 입 밖에 내서 좋을 게 없습니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에게요. 내가 말했다. 나 말고요. 그는 반박하지 않고 그저 말했다. 저는 단지 모든 일이 여기서 멈추길 바랄 뿐입니다. 박 팀장 선에서요. 회사의 안정을 위해서.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댔다. 그건 제안인가요? 아니면 요구인가요? 그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제안입니다. 그럼 거절하죠. 나는 생각할 필요도 망설일 필요도 없이 말했다. 그가 나를 보았다. 눈빛이 변했다. 지사장님, 이제 막 오셨습니다. 어떤 것들은 너무 깊이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나는 똑바로 쳐다보았다. 날 위협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다. 알려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빛으로 끌려 나오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사무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하지만 나는 피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들이 더 조심했어야죠. 내가 말했다. 그는 침묵했다. 한참 후에야 일어나 말했다. 지사장님, 저는 할 말 다 했습니다. 결정은 지사장님께 달렸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나갔다. 문이 닫혔다. 나는 남아 있었다. 기록하지도 반응하지도 않고 그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기억했다. 하나의 그림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다. 단순한 재무 비리가 아니라 하나의 네트워크였다. 오후는 느리게 흘러갔다. 나는 사무실을 떠나지도 누구를 만나지도 않고 오직 확인 작업만 했다. 저녁이 다 될 무렵 휴대폰이 울렸다. 유라였다. 나는 이름을 보고 바로 받지 않았다. 몇 초간 기다리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지사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달랐다.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다. 결정했어요? 내가 물었다. 네, 그녀가 말했다. 협조하겠습니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내일, 그녀가 말을 이었다. 수사기관에 가서 전부 말하겠습니다. 나는 잠시 침묵했다. 좋아요. 하지만 그녀가 멈칫했다. 저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아요. 내가 말했다. 나는 오직 진실만을 보장할 뿐이에요. 수화기 저편은 조용했다. 이내 그녀가 작게 말했다. 그거면 충분해요. 나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내려놓고 밖을 보았다. 하늘은 이미 어두워졌다. 또 하루가 끝났다. 하지만 나는 내일이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임을 알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을 정리했다. 떠나기 전 나는 이 사무실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다. 첫날처럼 낯설지도 지난 며칠처럼 압박감이 느껴지지도 않았다. 그저 명확함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불을 끄고 밖으로 나섰다. 문이 닫혔다. 긴 여정이 곧 마지막 구간에 접어들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진정한 끝이 누가 이기는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빛으로 드러나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다. 급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오늘이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놓이는 날이 될 것임을 알기 때문이었다. 더 이상 추측의 여지도 애매한 말의 공간도 없었다. 건물 안의 분위기는 평소와 같았지만 느낌은 달랐다. 나를 지나치는 직원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호기심이나 경계심이 없었다. 그들은 그저 고개를 끄덕여 가볍게 인사하고는 자기 일로 돌아갔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다. 거칠의 껍질이 벗겨진 후에 다시 세워진 질서였다. 나는 사무실로 올라가 자리에 앉았다. 컴퓨터를 켜기도 전에 휴대폰이 울렸다. 선우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저쪽에서 조사 시작했어요. 나는 화면을 보았다. 네. 많은 말이 필요 없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멈출 수 없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것을 이해했다. 9시가 다 될 무렵 나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강지우 지사장님. 네. 최유라 씨가 도착했습니다. 협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가 제공한 정보는 지사장님께서 주신 자료와 일치합니다. 좋습니다. 내가 말했다. 저희는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언제든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나는 전화를 끊었다. 승리감도 즉각적인 안도감도 없었다. 그저 옳은 걸음을 내디뎠을 뿐. 10시가 넘었을 무렵 내부적으로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다. 소문이 아니었다. 공식적인 통보였다. 김영철 영업 담당 부사장이 조사 협조를 위해 직무 정지되었다. 몇몇 다른 이름들도 조사를 받기 위해 불려갔다. 모든 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하지만 매우 논리적으로 진행되었다. 나는 사무실에 앉아 모든 정보를 들었다. 개입하지도, 추가 지시를 내리지도 않았다.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은 더 큰 시스템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이다. 점심시간에도 나는 밖에 나가지 않고 혼자 남아 있었다. 일도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바닥에 긴 흔적을 남기며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시간은 느리지만 선명하게 흘렀다. 휴대폰이 울렸다. 익숙한 번호였다. 민준이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수화기 저편은 몇 초간 조용했다. 이내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긴장감도 다급함도 없이 그저 가라앉아 있었다. 지우야, 네, 마지막으로 전화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들었다. 저쪽이랑 이야기 다 했어.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 알아. 나는 창밖을 보며 대답하지 않았다. 너 원망 안 해. 그가 말했다. 그냥 나 자신을 원망할 뿐이야.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다 지난 일이에요. 내가 말했다. 응. 그가 옅게 웃었다. 알아. 그냥 말하고 싶었어. 그가 잠시 멈췄다. 네가 틀리지 않았어. 그 말은 아주 늦게 도착했지만 나는 부인하지 않았다. 당신도 알았지만 너무 늦었을 뿐이에요. 내가 말했다. 응. 그가 답했다. 어색하지 않고 그저 텅 빈 침묵이 흘렀다. 지우야. 네. 앞으로는 잘 살아.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잠시 후에 말했다. 당신도요. 그는 더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슬프지도 아쉽지도 않았다. 그저 아주 조용히 모든 것이 닫혔다. 오후에 선우가 내 사무실로 왔다. 그는 노크 없이 그냥 문을 열고 들어왔다. 끝났어요. 그가 말했다. 나는 그를 보았다.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더 묻지 않고 잠시 서 있다가 말했다. 오늘 저녁 축하 파티라도 할까요? 나는 작게 웃었다. 무슨 축하요? 한 챕터가 끝났잖아요. 그가 말했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좋아요. 우리는 화려한 곳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저 평범하고 조용하고 붐비지 않는 식당. 아무도 우리를 모르고 신경 쓰지 않는 곳. 우리는 마주 앉아 식사하며 일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고 그저 사소한 일상 이야기를 나누었다. 잠시 후 선우가 물었다. 만약 그날 당신이 아무것도 몰랐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생각했다. 그랬겠죠. 내가 말했다.
아마 예전처럼 살았을 거예요. 여전히 믿고, 여전히 참고,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잠시 멈췄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어질 때까지요. 선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죠. 네, 내가 답했다. 어떤 것들은 잃으면 되찾을 수 없지만 어떤 것들은 잃어야만 비로소 선명하게 보이니까요. 그가 나를 보았다. 후회 안 해요? 내가 고개를 저었다. 안 해요. 만약 다시 돌아간다 해도 내가 천천히 말했다. 나는 똑같이 선택할 거예요. 우리는 더 말하지 않고 조용히 식사했다. 무겁지 않고 가벼웠다. 식사 후 선우가 나를 데려다 주었다. 호텔이 아니라 예전의 그 집이었다. 이제는 텅 빈 집. 나는 문 앞에서 잠시 서 있다가 문을 열었다. 안은 조용했다. 더 이상 말소리도 두 사람의 흔적도 없었다. 오직 공간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 불을 켰다. 빛이 선명하게 퍼져나갔다. 더 이상 감출 것이 없었다. 나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한 바퀴 돌았다. 모든 구석, 모든 물건을 보았다. 익숙했던 것들은 이제 기억일 뿐이었지만 아프지 않았다. 그저 멀었다. 선우는 문가에 서서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말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해요. 내가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가 떠났다. 문이 닫혔다. 나는 혼자 남았지만 외롭지 않았다. 나는 거실 중앙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아주 가볍게 내쉬었다. 4년, 하나의 결혼, 하나의 진실, 한 번의 추락, 그리고 한 번의 일어섬. 나는 이기지도 지지도 않았다. 그저 옳은 것을 선택했을 뿐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시는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어떤 이야기는 눈물로 끝나지 않는다. 냉철한 깨달음으로 끝난다. 지우의 이야기는 그런 여정이었다. 한때 믿었고 참았고 자신이 충분히 잘하면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한 여자로부터 진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가치 없는 것들을 잘라낼 용기를 가진 한 사람으로 그것은 하루아침의 변화가 아니었다. 상처와 길고 긴 침묵, 그리고 적절한 때에 찾아온 한 번의 각성의 대가였다. 사람들은 종종 이 이야기에서 누가 옳고 그른지 묻는다. 사실 답은 어렵지 않다. 민주는 배신했고 탐욕스러웠고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지키기 위해 인생 전체를 걸었기에 틀렸다. 하지만 그의 가장 큰 실수는 지우의 인내를 당연하게 여긴 것이었다. 잃고 나서야 그 가치를 깨달았지만 너무 늦었다. 그리고 유라, 그녀는 자신이 보여준 연약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는 계산적인 길을 선택했고 이익에 기반한 삶을 살았으며 결국 그 결과에 직면해야 했다. 이 세상에서 술수로 빨리 갈 수는 있지만 술수로 멀리 갈 수는 없다. 그리고 지우, 그녀는 완벽하지 않았다.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던 실수를 저질렀다. 하지만 귀한 것은 그녀가 적절한 때에 멈출 줄 알았다는 것이다. 어떤 것을 지키는 것이 관용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해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한 번 발을 내디뎠을 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것이 진정한 용기다. 이 이야기가 결혼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맞다. 하지만 더 깊게는 자존감에 관한 이야기다. 한 여자는 많이 사랑하고 많이 희생할 수 있다. 하지만 자존감을 잃으면 남은 모든 것도 의미가 없어진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여기까지 듣고 있다면 한 가지 간단한 것을 기억하라. 더 이상 당신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지 마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지 마라. 모든 것이 무너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놓는 법을 배우지 마라. 적절한 때에 놓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진실이 밝혀진 것도 누군가 벌을 받은 것도 아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서 있는 지우가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그 순간이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더 이상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들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기 때문이다.